네, 산업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조선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엄경화 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조선업계 3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지원 캐스터 전해 주시죠. 지난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조선업계가 일감이 넘치면서 내년에도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2028년 인도 선박까지도 수주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잘 나온 실적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발표된 올 3분기 영업 실적에서 조선 3사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부터 살펴보시면요. 매출이 5조 11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9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삼성중공업은 매출이 2조 255억 원, 영업이익은 758억 원, 하나오션은 매출이 1조 9,169억 원, 영업이익은 74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4분기 이후 12분기 만에 흑자 달성에 성공을 한 건데요. 이렇게 조선 3사가 동반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2년 4분기 이후 약 11년 만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저가 수주 경쟁이 없어지고 선별 수주로 고가 선박인 LNG 운반선이나 암모니아 운반선 위주로 건조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암모니아 운반선은 LNG 운반선 못지않은 고부가 가치선으로 알려져 있죠. 업계에서는 제2의 LNG선으로 국내 조선업계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중 76%가 조선사, 그러니까 국내 조선사가 수주를 했습니다. 한화오션이 5척,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14척으로 총 19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의 경우 어제 27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한 척을 1,630억 원에 수주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달러로 환산할 경우에는 척당 1억 246만 달러에 달합니다. 회사의 수익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지난 14일에도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4척을 수주하면서 이렇게 총 5척을 수주하게 된 겁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9월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4척을 수주한 데 이어서 이달 들어서는 덴마크 AP몰러홀딩스와 최대 10척의 암모니아 운반선 건조 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조선업계는 카타르발 대형 LNG 선박까지 잇따라 수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주할 가능성이 커서 호황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타르의 추가 발주와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 분야의 강점을 가진 우리 조선사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 들어봤습니다. 엄경화 위원, 이 3분기 실적 총평을 해주시죠. 3분기는 전체 1, 2, 3, 4분기 중에서 가장 영업일수가 원래 적은 분기에 그렇죠. 해당이 추석 됩니다. 연휴 있고요. 항상 저희가 탑라인이 내려오게 되니까 고정비를 커버하는 효과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분기 중에서 계절적으로는 수익성이 조금 낮은 분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건조 물량이 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탑라인이 2분기 대비해서 크게 높아지지 못하거나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수익성 측면에 있어서 쇼크는 없었을 뿐 그냥 조금 심심하게 지나간 분기 정도였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3분기가 이제 한여름이고 추석이고 그래서 여름 휴가, 추석 이래서 아무래도 조업일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 신규 수주를 앞세워서 상승세를 탔던 조선주. 근데 여름 들어서는 이게 피크아웃 우려가 제기가 됐어요. 이제 너무 이렇게 좋은 실적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래서 8월 이후에는 뭐 주가가 20% 넘게 급락을 했는데 그래도 이달부터는 다시 반등세입니다. 조선주 주가 흐름 한번 좀 리뷰를 해주시죠. 올해 들어서 4월부터 7월까지가 정말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본격적인 상승세에 들어갔었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수주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충만해져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섹터를 손에 꼽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 저희가 다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흑자 전환한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름 동안 실적도 턴어라운드 시키고 또 수주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름이 끝난 시점쯤이 되었을 때 올해 수주 목표를 어느 정도는 채운 상태가 되다 보니 조선 업체들이 내년에도 영업을 하고 내후년에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만 열심히 영업을 하는 그런 영업 전략을 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주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아무래도 좀 적극성을
주량을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수주 가격을 오히려 조금 더 높이려고 하면서 조금 덜 수주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혹시나 이제 이 하반기부터 피크아웃이고 수주가 꺾이는 것인가라는 우려를 좀 하게 됐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장 자체도 이제 저희가 7월까지는 상대적으로 조선업체들이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다가 그 국면이 되니까 이제 주가가 좀 비싸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은 게 생각보다 조정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조정을 받았던 수준이 거의 올해 올랐던 거에 한 3분의 2 정도는 다시 반납을 하는 정도 수준이 되니까 요즘엔 오히려 좀 가격이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좀 다시 진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올해 뭐 흑자 전환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내년에 실적이 더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겠네요. 자, 먼저 하나오션 최근에 1조 5천억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주가 약세를 이어오다가 조금 이렇게 반전에 나서고 있는데 이 유상증자 대금의 절반 정도를 해외 방산 분야의 생산 거점과 지분 확보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하나그룹 자체가 저희가 방위산업에 특히나 많은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편에 육해공 다 해당이 되고요. 갖췄죠. 예,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도 조금 그 부분이 더 부각되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이라는 거 자체의 그 특징이 이제 로컬 컨텐츠에 대한 요건이 조금 강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서 방위산업 관련 수주를 받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선이나 이런 것보다 수주를 하는 그 기간도 상당히 길고 만들어서 다시 납품하는 그 기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한 시점과 그 투자로 인해서 생긴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수주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오션의 방향성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전신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인데 주인 네. 잘 찾아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그래서 방향성이 생긴 것 소위 같아요. 말하는 우리 조선 3사가 서로 뭐 저가 덤핑 수주라든 이런 게 없어지면서 수익성도 개선되고 네네.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조선사들도 유상증자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15년 전후로 해서 조선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그 적자를 기록을 한 이후에 사실 주인 찾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삼성중공업이나 그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다회 유상증자를 좀 실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조량 자체가 계속 줄다가 다시 늘어나는 국면이 작년부터 올해로 넘어올 때이기 때문에 인도를 해서 받는 대금은 적고 투입돼야 되는 재료비는 커서 저희가 운전 자본이 기존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구간이 작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더 돈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현재 이제 건조하는 양을 계속 건조를 해내면서 현금 흐름을 뽑아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하나도 했으니까 다른 경쟁사들도 하겠지라는 생각은 조금 덜 해도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하나오션은 뭐 좀 특수한 상황이었죠. 주인 바뀌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좀 필요가 있었던 거고 다른 조선사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신조선가지수 새로 건조되는 선박 뭐 자동차로 하면 신차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11개월째 상승 중이에요. 그래서 이 앞으로 더 오를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올 때 2년 연속 성과가 쉬지 않고 이미 오른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근데 작년 연간 저희가 5%대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올해 이미 거의 9% 정도 상승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의 특징이 새 배에다가 주는 시장의 밸류는 굉장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헌배한테 주는 그 시장의 가격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이 두 개 사이의 디커플링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저희가 원래는 운임이 움직이면 운임 수입을 얻기 위해서 재빠르게 살 수 있는 배들이 중고선이기 때문에 중고가가 훨씬 민감하게 그걸 빨리 따라가고 신저가는 나중에 움직이는 편이라 저희가 이 두 개의 움직임의 방향성이 틀려질 수가 없다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경 규제가 강화된 게 훨씬 더 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규제 때문에 헌배 가격은 생각보다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고 효율이 좋은 새 배에 대한 가격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격 자체는
이제 조선업체들이 만약에 성약이 되지 않을 때는 부동산처럼 호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선업체들이 수주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한은 굳이 낮춰서 부를 필요가 없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저희는 내년에도 강세를 계속 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에 비유하면은 네네.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 경우에는 주차장도 비좁고 여러 가지 난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들은 뭐 커뮤니티 센터를 넣거나 아주 뭐 초등학교를 넣거나 여러 가지 그 편의 시설을 넣으면서 가치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선박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선박도 이제 효율의 그 레벨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드는 선박과 중고 선박의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 이런 것도 특징이네요. 자, 그런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이 조선업황 피크아웃 우려는 이르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뭐 수주 잔고도 많고 신조선가 강세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피크아웃이라고 하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올 거 다 나왔다. 네. 그러면 피크아웃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업종 중에 하나를 해운업체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그렇죠. 모든 해운업체들이 다 그 돈을 벌어서 선박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부 이제 21년, 22년 그리고 23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LNG선이나 아니면 컨테이너 선박을 주로 운용하는 선주들은 번 거 정도보다 물론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굉장히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선박 시장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완성품을 나르는 시장보다 원자재를 나르는 시장이 훨씬 더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탱커, 벌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조금 이제 한 10년 사이 별로 투자를 하지 않았던 화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해양 플랜트 이런 것들이 예.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 거의 1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신규 발주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년에 피크아웃 걱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피크아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네. 이런 말씀이네요. 자, 이제 업황 강세가 이어지고 뭐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주가도 덩달아 따라갈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조선주 아무래도 경기 타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 말씀하신 탱커나 벌커 같은 거는 경기와 아주 민감한 영향이 있는데요. 미국 경기 지표도 둔화 흐름이고 중국도 예상만큼 올라가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저희도 소비재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슬로우데스 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리가 낮을 때 막 열심히 쓰던 그 소비력이 한 번에 이렇게 빠르게 줄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요즘에 실질적으로 그런 소비력이 좀 줄어드는 게 보이고 물동량 측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완성품에 대한 그런 수송량 자체는 줄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많이 투자를 안 했었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자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신규 투자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이쪽이 그게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해상 물동량은 또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연결해서 보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경기 민감 업종에 해당하는 해운사가 조선소의 가장 큰 고객사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되면 경기 민감 업종에 해당하는 이제 조선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과거에 그게 고객사에 해당하는 해운사들이 경기가 꺾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질 위험이 있을 때 그런 우려를 하는 건 맞지만 네. 요즘에는 사실 최고 현금 부자거든요. 저희 경기 좀 안 좋아져서 24년에 영업에서 분명 손실이 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조선소한테 미래 5년 뒤에 10년 뒤에 수송을 위해서 필요하게 해서 투자를 했던 그 선박을 다시 걷어들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저희가 받아놓은 잔고를 가지고 건조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조선 업체들이 오히려 경기 좀 방어적인 역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운 경기, 글로벌 경기와 해운 경기는 아무래도 물동량 그렇게 따라가는 게 거의 뭐 동시적으로 그렇죠. 따라가는데 조선업은 상당히 좀 약간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현장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현황과 내년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2026년도 물감을 다 채운 상태고요. 이제 2027년도 일부 인도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LNG선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다 채운 상태고 2028년도 상반기 물량과 일부 2029년도 물량까지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로 놓고 보면
대략 3년에서 3.5년 정도의 수주 잔고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상선 수주 관련해서는 양보다는 이제 질 쪽으로 선가 상승의 목표를 두고 좋은 수주를 하게 될 겁니다. 생산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거에 수주받았던 물량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적자 호선들이 좀 생산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적자 호선 물량은 확연하게 줄어들고 흑자 호선들의 물량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70%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내년도 한 3분기 특히 4분기로 넘어갈수록 흑자 호선 비중이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는 지난 상반기에 한 1.5조 원 이상의 큰 프로젝트를 하나 저희들이 수주를 했고, 연말께 가서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아마 12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입찰을 한 해양 플랜트 건들이 꽤 많이 있고요. 특히 상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해양 플랜트 시장이 3년 전 과거와 많이 다르게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 유가도 70불대 이상이면 충분히 발주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구간인 것 같고, 과거에 투자를 많이 못했던 해양 플랜트 쪽에서 지금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따라서 해양 플랜트 쪽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많은 수주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지금 저희들 수주 잔고를 한 5년치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수주가 살짝 줄었다가 다시 이제 그 다음 해부터 또 늘어서 계속 수주 저희들이 풀 캐파로 돌아가고 있고요. 캐나다라든가 또는 또 폴란드 또는 기타 다른 지역의 잠수함 건들이 많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입찰과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캐나다 건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오려 그러면 입찰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가 한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시간을 길게 내다보고 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로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랜트, 해외 쪽에 그 방산 쪽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고, 해양뿐만 아니라 방산 쪽도 수주 플로우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그렇고 지금도 환율이 좋은 상태고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1,300 이상에서의 환율은 고환율이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간 내부적으로 선박에 대한 해지 비중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거의 한 80% 정도의 해지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적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환율이 또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해지 비중을 좀 더 높여가는 전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율 1,200 초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00에서 1,200 한 1-20원 정도를 현재 예정원가의 기준 환율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인플레들이 뭐 한꺼번에 꺼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전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뭐 인건비라든가 기타 비용들에 대해서는 계속 상승하는 측면이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고, 성과는 계속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아마 수주 활동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장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재료비나 인건비 빼놓고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네요. 뭐 대표하는 지수들이 뭐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 신규 수주를 달성했고 4분기에는 또 카타르의 대규모 LNG선 발주도 예정돼 있는데요. 올해 수주 현황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방금 인터뷰를 하신 이제 HD 현대그룹은 올해 수주 목표를 꽤나 빠른 속도로 이미 이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황이고요. 이 말씀하신 카타르 프로젝트가 발주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삼성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올해 목표치에 아마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 22년이 2년 연속 수주 목표 초과 달성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까지 3년 연속 초과 달성을 하면 만들어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계속 많기 때문에 잔고가 계속해서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나머지 두 개 업체가 뭐 12월에 수주를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을 한들 아니면 내년 1분기에
받아서 내년에 목표를 달성을 한들 사실 그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수준은 굉장히 넉넉하게 원래 예상했던 수준을 충분히 달성을 했고 올해 이제 연간으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주가 꺾이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지속적으로 많이 예. 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실제로 업체들은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가격 이슈가 좀 있어요. 카타르 운반선 2차 프로젝트에 HD 현대중공업이 먼저 수주를 하면서 그때 수주한 가격이 지금 현재 시장가보다 좀 낮다. 네. 그래서 나머지 그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이 선가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기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전 세계 LNG 캐리어 몇 척 있을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상상이 안 되는데. 700척밖에 없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한 번에 100척 정도의 발주를 하는 주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카타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박, 특히나 LNG는 한 번에 한두 척 정도밖에 발주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계속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100척에 해당하는 거를 한 번 설계를 하면 쭉 건조를 하기 때문에 대량 발주에 대한 할인을 안 해주는 게 사실 좀 이상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카타르도 굉장히 여러 사이즈나 여러 스펙으로 발주를 할 수가 있다라고 치면 스펙이 크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3, 4의 수주 가격이 크게 차이가 보이는 것도 조금 이상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왜 카타르가 이렇게 유독 LNG선을 많이 발주하는 겁니까? 카타르는 전 세계에서 LNG를 제일 많이 파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컴퍼니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주체가 발주를 하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발주량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앞서 현장 인터뷰에서도 나왔고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게 바로 인력난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또 수급 관점에서 뭐 해결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일손 부족 이 부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또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2년에서 23년, 23년에서 24년 이렇게 될수록 한국은 톤수 기준으로 일단 인도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예. 그럼 저희가 거의 10년 가까이 인력이 반토막 났다고 말씀을 예. 예전에 드렸었잖아요. 20만 명이 10만 명이 되었는데 이 다시금 건조량이 늘어나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력이 늘어야 되는 구간인데 저희가 이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원청과 하청의 그 구조를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업계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도 원청에서 증원을 하는 일이 거의 10년 만에 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글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력난이 문제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 톤을 보면 올해 연초보다 지금 현재 수준까지 대형 업체들은 조금 인력 수급이 원활해졌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지금은 중간 업체들이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던 분들이 이제 원청으로 많이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구장창 계속 건조량이 늘진 않아요. 한 25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늘기 때문에 25년 인도량을 대비하는 내년까지는 조선업계 전반적으로 증원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 저희가 이 위로 올라가는 것만큼 또 이렇게 새로 뭐 채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을 들여서 밑에서까지 방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견 업체들도 아마 내년 정도에는 조금 한숨 돌리는 상황이 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늘리는 구간에 있을 때는 저희는 어쨌든 이 이슈는 아마 미디어 상에서는 계속 보시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몇 해 전에 그 코로나 전에 거제도를 여행을 했는데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네네. 젊은 분이에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중형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일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나오신 분들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리기사 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 찾아 떠난 분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요즘 많이 돌아왔겠네요. 돌아오시기도 하셨고 그 은퇴해서 집에 네. 계시던 분들도 많이 붙들려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제도 경기 많이 살아났겠습니다. 네네. 예. 자, 그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이제 국제해사기구 IMO죠. 여기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 집약도 지수가 본격 시행된다. 이런 부분도 고무적인데요. 글로벌 해운 규제가 선사들을 압박하고 있고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 조선사들한테는 상당한 호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모든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지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해운사들에게는 공통적인 비용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키거나 예. 아니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공통적으로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석의 방법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배를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는 데들은 기존의 효율이 낮은 선박을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21년, 22년에 이제 선박이 많이 발주되는 그런 사례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에너지 효율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차로 봤을 때는 저희가 연비라고 하는 게 고정된 숫자가 있고 실제로 그 운영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배출을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두 번째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정말로 측정을 해봤더니 얼마나 배출을 하는가를 가지고 내년부터 A, B, C, D 2등급으로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급을 저희가 예상만 하고 있고 내년 2분기에 이 등급이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저등급의 선박들은 낙인이 찍히는 거죠. 예. 효율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선주들이 본격적으로 선박에 대한 발주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을 더 먼저 찾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이 이제 전체 발주 시장에 약간 변곡점을 다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선박 부분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 이제 올해 들어서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예. 좀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과 한국은 주력 선종이 조금 차이가 나는 편이고요. 기존에 일본과 중국이 주력 선종이 조금 비슷했었는데 일본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무혈입성을 하면서 중국이 요즘에 더 이제 점유율이 높아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인 스펙을 갖추지 않은 선박을 아직 좀 싸게 발주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선주들은 지금도 이제 중국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갭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기보단 중국도 중국 자체적으로도 또 효율이 높은 선박을 필요로 예. 하는 수요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국 발주의 레코드는 이미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시장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효율이 좋다는 거에 대한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주로 인해서 기술 격차가 좁아졌다기보다는 그 기술 격차가 좁아졌는지 안 좁아졌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수주는 받아놓은 상태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치 그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제 이 전기차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친환경 선박 역시 전기차 배터리 뭐 이렇게 각광받듯이 앞으로도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각광받을 여지가 있는데 주목할 만한 조선 기업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저희가 환경 이슈가 문제가 될 때 가장 정석으로 바꾸는 거는 연료를 바꾸는 겁니다. 친환경 연료를 쓰게끔. 그래서 이중연료 추진 선박들을 요즘 많이 발주를 이중연료? 하게 이중연료란 게 되고. 뭐 어떤 점에서 이중연료? 그러니까 기존에 벙커 CU도 쓰고 LNG도 겸해서 쓰고 뭐 벙커 CU도 쓰고 메탄올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엔진이 바뀌어야 돼요. 저희가 내연기관에서의 그 엔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환경이랑 가장 직결되어 있는 기자재 업체들은 엔진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엔진 기업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지금 네. 뭐 마무리 단계라는데 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합의점이 있을 거라는데 이게 항상 조선업계와 철강업계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변동이 생겨도 워낙 규모가 크니까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텐데 후판 가격 협상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작년 상반기 정도의 피크를 찍고 지속적으로 평균 가격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생산량을 조금 조절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제품 가격을 조금 올리고자 하는 움직임을 철강업계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조선업체들도 그 부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있을 만큼 지금 이제 제품 가격 자체도 굉장히 많이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상을 하는 수준을 크게 뛰어넘게 막 그 당시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갑자기 한 60%씩 상승하고 재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인상이 되는 것만큼 제품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안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환경 규제 들어오고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우리를 뭐 추월하거나 심지어 뭐 바짝 다가와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조선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격차가 좀 있다고 좀 뭐 상식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 경쟁력 차이 어느 정도로 지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똑같은 스펙의 선박을 중고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 가격을 보면 아마 그게 리세일 가격으로 보면 시장이 알겠네요. 인정해주는 격차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15%에서 20% 정도의 갭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중국과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력 선종은 조금 달라져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냥 전체 선박 시장 중에서 차지하는 톤수는 거의 60% 정도 되거든요. 그 양으로만 보면 중국이 네. 많죠. 그런데 이 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또 다른 3국이 생겨서 중국의 이 저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부분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등장을 하지 않는 한 중국이 나는 이거 안 하고 나도 고부가만 할 거야라고 하는 게 과연 실질적으로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냐라고 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그냥 공생관계로 잘 지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중국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뭔가 좀 싼 임금이나 뭐 이렇게 좀 저부가 같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들, 잠재력 있는 나라들은 없나요? 저희가 동남아에 굉장히 그래서 이제 해외 야드들을 지으면서 많이 시도를 했는데 10몇 년 전부터도 예상했던 것보다 일효율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그 의외로 리뷰를 올라오는 많이 게 좀 더디다, 들었던 이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체할 정도의 사이즈가 있는 국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직은. 네. 예. 자, 그리고 앞서 뭐 현장 인터뷰에서도 나왔고 지금 엄경화 의원도 얘기해 주셨는데 해양 프렌트 하면은 네네. 그동안 이 조선사들 적자내는 아주 그냥 원흉같이 이렇게 맞습니다. 느껴졌는데 이게 10년 만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수요도 견조할 것 같은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엑선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데들이 이제 원래 기존의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이제 화석에너지에 대한 생산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라고 발표했던 그 로드맵을 수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많이 줄이진 않겠다. 그리고 시추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석유가스 생산업체를 굉장히 큰 빅딜로 사서 이제 내재화시키거나 이러한 행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사는 이유는 시추 행위를 하고 생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2014년 12월 유가 폭락 이후에 해양 플랜트 시장은 신규 투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예. 되거든요. 거의 10년 가까이 없었던 상황이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지금의 하나오션이 들고 있었던 시추선 재고가 이제 다 팔려 나갈 판처가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주인을 다 찾고 나면 시장에는 새 시추선 아예 없는 상황까지 직면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이제 석유가스 시추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진 시추선 또는 생산선에 해당하는 발주가 상당히 이제 큰 덩어리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뭐 환경이 강조되고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많이 강조하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화석연료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뭐 지금으로서 예측하기 어렵죠. 자, 어쨌든 간에 내년 조선업계 올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수주는 네.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사실 우려가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우려보다는 낫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수주가 크게 많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해양 플랜트 그리고 탱커 벌커 이렇게를 꼽는데 이 세 개의 영역이 전체 선박 및 해양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은 영역에서 오랜만에 많이 나왔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한국의 주력 분야이다 보니 특히나 더 이제 부각이 되어서 보이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주력인 분야가 안 나오면 내년에 결국 볼 게 없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조선 초호황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2007년은 우리나라의 주력 선종이 아닌 벌크가 대장 선종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예약이기 때문에 그 다른 선종이 부각이 됨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이렇게 잠식이 되면 전체 선박의 성과가 같이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이 볼륨적으로 줄어들까에 대한 생각을 사실 별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 볼륨도 뭐 크게 안 준다 그러면 뭐 질적으로 더 개선된다 그러면 수익성 면에서는 정말 가격을 기대할 수 굳이 있겠네요. 낮출 필요가 네. 없으니까요. 네.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에 주목하는 선적이 원유 탱커입니다. 그동안 이제 뭐 원유 가격이 워낙에 출렁출렁하다 보니까 네네. 이 글로벌 탱크 선사들 어떻게 발주를 해야 되나 뭐 이게 상당히 좀 지연돼 왔는데 지금 원유 탱커 발주와 이 사이클에서 뭔가 좀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가장 그 이중 연료 추진 엔진 선박이나 이런 거에 소극적이었던 선주가 탱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안 발주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네. 뭐 거의 그런 정도 수준이었고 이
전쟁이 나면서 유럽에다가 빨리 원유를 갖다가 배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이하 수준의 배들의 가격은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초대형은 희망봉을 넘어서 가야 돼서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참은 길이만큼 항상 이연 수요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 게 선박 시장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도 많이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에 대한 이제 생산이나 시추 시장 자체가 이제 개화를 하는 부분인지라 저희가 거기에서 파생되는 신규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에 해당하는 운송 수요를 해결해 줘야 되는 선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탱커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밝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최근 조선사들 뭐 또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방산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힘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부가가치가 큰 잠수함 사업이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시장 규모가 325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지원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조선사들 일부 기업들은 방산 쪽으로의 모멘텀도 키우고 있죠. 대표적으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각각 수상함과 잠수함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주목도가 꽤 높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학회에 따르면 세계 함정시장 규모는 2020년도 340억 달러에서 2030년도 444억 달러까지 연평균 2.7%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수출 가능한 함정시장 규모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59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 중 초계함, 이 17%, 잠수함이 17%, 호위함이 32%, 그리고 연안 경비함이 2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당 4천억 원이 넘는 호위함급 이상을 건조할 수 있는 방산업체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그리고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까지 총 4개사인데 수상함과 잠수함을 연구개발한 실적과 역량을 가진 회사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이렇게 2개사뿐이라고 합니다. 그럼 HD 현대중공업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 확대 전략은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요약됩니다. 수상함 경쟁 우위 강화, 그리고 잠수함 수출형 모델 개발이고요. 중점 타깃은 내수를 넘어 동남아와 중동, 미주 등 글로벌 시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상함 부문은 필리핀 초계함 수출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렇게 HD 현대중공업이 수출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국내 함정 시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2020년과 2021년도 필리핀에 2,600톤급 필리핀 호위함 2척을 인도한 데 이어서 2022년도에는 MRO 계약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3,200톤급 초계함 2척과 2,400톤급 원해 경비함 총 6척을 건조 중인데요. HD 현대중공업은 모두 14척의 함정을 수출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동남아와 중동, 남미로 수출 시장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또 특징적인 부분은 하나오션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에서도 모델 개발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국의 방산 기업과 기술 협정도 맺었고요. 또 최근에는 잠수함에 사용할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한 바 있습니다. 또 HD 현대중공업에 맞선 하나오션은 해양 방산의 꽃이라 불리는 최신형 잠수함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이렇게 1987년도 장보고함을 최초로 수주한 이후 현재까지 잠수함 22척을 수주한 국내 최다 잠수함 설계 건조 업체입니다. 하나오션은 현재 장보고 3, 배치 2 중형 잠수함을 건조 중에 있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을 제외한 현존하는 디젤 추진 잠수함 중 최강의 작전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자망 시간이 기존보다 3배 이상 지속이 되고요. 또 하나오션이 개발한 공기 불요 추진 체계, 여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리튬 이온 전지까지 이렇게 2가지를 결합해 하이브리드 잠수함으로 건조를 할 예정이고요. 이 같은 추진 체계 상용화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여기에 수직 발사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도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최신의 기술이 탑재된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이 도입 국가에 맞춤형 현지화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실제 캐나다나 폴란드, 필리핀 등 잠수함 도입 국가들의 작전 성능을 보면 최적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기업 다 폴란드나 캐나다 등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캐나다는 현재 3,000톤급 잠수함 8척에서 12척 도입을 검토 중에 있죠. 잠수함 척당 가격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여기에 MRO까지 합치게 된다면 사업 규모만도 약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을 놓고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팀코리아를 꾸려 일본 업체와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한화오션은 잠수함 건조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 중심이 돼서 협력사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수주전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이 참여할 예정인데 이 중 가장 유력한 수주 후보로 한화오션의 도산 안창호함과 일본 다이게이급 잠수함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시장 규모가 73조 원에 달하는 미 해군 함정의 MRO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의 해상 대결이 격해지면서 미 해군은 조선 강국인 한국의 손을 붙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국내 조선사들의 방산 모멘텀 역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지원 캐스터가 정리해 주셨듯이 방산하면 뭐 우리 탱크나 K9 자주포만 생각했더니 이 함정이나 잠수함 이게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수십 년에 걸쳐서 국산화를 많이 진행을 했고 이러한 그 잠수함이나 수상함도 이제 한 60-70% 정도의 기자재들은 다 국산화가 된 상태이고 뭐 국제적으로도 워낙 가성비 있는 무기다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꼭 해외 시장으로 잘 진출하게 되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장기간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수주 전략이 들어가면서 최근 보도 보니까 해외 조선사 M&A도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서 다 소화를 못하니까. 근데 이게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자칫하면은 뭐 좀 이렇게 잘못하면 사이클을 잘못하면은 좀 부담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조선 업체들의 그 하청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가의 인력으로 많은 공사 시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차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블록 공장을 조금 이용률을 높인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소화를 위해서 이제 해외 야드들을 조금 보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단순히 볼륨 증가를 위한 확장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경계감 있는 시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 산업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서 볼 만한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조선주나 조선 기자재 기업 중에서 한번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두 개 분야에서 내년에 더 좀 눈에 띌 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기자재가 더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건조량이 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건조량도 느는데 그거에 대한 기자재 수출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재 중에서도 이제 엔진 관련된 기업이 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STX 중공업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업체는 이제 저희는 방산 쪽보다는 내년에는 석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좀 좋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매력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한국조선해양과 더불어 이제 해양 플랜트에서 특히나 강점을 보이고 있는 삼성중공업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만큼 주가도 갈까요? 실적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크게 튀는 구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조선업체에 대한 섹터 전체 밸류에이션을 조금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뭐 조선업에 관해서는 뭐 우리나라 대표 애널리스트인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 조선업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선업 격차 계속 좀 우리가 초격차를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